그 다음 주제가 뭐야? 개인의 권리가 점점 확대돼 가는 경향에 있다. 그럼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자.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려면 아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오늘날 두 가지 필요하다 그랬어. 국가에게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의무가 공익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위한 의무다.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확대 인정이 돼야 어떻게 되겠지?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거 그 표 보면 어떻게 돼? 행정주체의 의무 확대 제목 따랐지? 즉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대돼야 돼. 근데 그거는 거기에 키워드가 어느 분야에서 인정되냐면 재량 분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도 해야 하는 의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키워드로 행정주체의 의무 확대 재량행위 영역에 있어서도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게 되었다. 응? 그 다음에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대되는 것만 갖고는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된 거잖아. 뭐가 또 확대 인정이 돼야 돼? 응?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다라는 점이 또 확대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는 점은 어떻게 확대하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 그죠? 그래서 첫째 끝에 법 해석을 좀 넓게 해서 응? 법 규정 속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근데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냐? 국가가 뭘 하라고 왜 규정을 만들었냐? 그거는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법 만든 취지를 해석을 통해. 그리고 또 하나 방법. 응? 또 뭐야? 밑에서 사익보호성 확대라는 항목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관련 법규까지 고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또 그 이전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도록 정해놓은 그 법만 보고 그 법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도록 돼 있느냐 그 법만 보고 해석하고 했었어. 근데 그 어떤 행정조치를 할 때는 그 조치를 하라고 한 그 법 외에 관련된 법도 있어. 그 관련 법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관련 법에서 개인의 이익 보호가 있으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관련 법까지 고려해서 보다 넓게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를 본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이다라고 두 가지 다 확대됨으로써 그래서 그러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권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권리가 침해된 자에게는 소송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논리가 확대된 거야. 네. 그래서 그 표 밑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지? 판례도 하면서 무슨 말 나와? 인인 소송, 경업자 소송, 경원자 소송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 반사적인 이익을 침해받는 거에 불과하니까 소송 자격을 인정 안 했었는데 이제 조금 아까 말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웃 주민들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았다. 응? 또 경쟁업자 간에도 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응? 뭐 등등 이렇게 넓게 인정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준 조치, 다른 사람에게 한 조치 때문에 자기 이익 침해받았다고 소송할 자격을 폭넓게 인정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런 흐름이에요. 응?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요거 토대에서 판례로 확인해 보자. 시험은 이제 판례 위주로 나오니까. 그러면 1번, 자, 판례 번호 1번. 셋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우선 셋째 줄 넘어가기 전에 첫째 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여기 포인트가 제3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줬어. 그게 상대방이야, A가. 근데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주니까 인근 주민들, 이게 여기서 말하는 3자야. 인근 주민들이 공장 건축허가 내줘서 자기들이 환경이익 침해당했다. 소송 내.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제3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소송할 자격 다 인정 안 했었어. 응? 근데 오늘날은 인근 주민 같은 3자의 이익도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 온 이익을 침해당한 건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폭넓게 봐가지고 이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라고 인정해서 소송할 자격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 제3자라 하더라도 처지 끝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소송 제기할 자격 인정한다. 그지? 그러면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란 셋째 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어떤 행정처분에 직접 근거가 되는 법만 보고 따질 게 아니라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응? 관련 법도 따지잖아. 셋째 줄 끝에 보면 근거법 및 관련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응?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밑줄 친 거 보면 무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내줬나 봐. 응? 내가 어제 TV 가서 보니까는 어제 늦게 이제 딱 집에 가서 TV를 딱 켜니까 추정 60분을 하더라. 근데 어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제 쓰레기로 덮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경상북도 의성인가 어디는 그 쓰레기 산이 그 CNN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그 뭐냐면 어떤 업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무슨 폐기물 뭐 처리 뭐 이런 거를 허가를 받았겠지?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막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쌓여가지고 산처럼 됐어. 근데 그 속에서 쓰레기 이제 거기서 이제 썩으면서 메탄 가스가 나오고 뭐 연기 그 열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밑에 불이 난 거야. 계속 연기가 나와. 응? 야, 근데 그게 이제 대책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막 소방차 와서 맨날 물 뿌려. 응? 뭐 그런 거 보도 나오더라고. 그 막 그 주민들 막 난리가 그 혹시나 이제 그 제대로 안 하면 또 불이 또 응? 옮겨 붙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연기 때문에 악취나고 이 못 살겠는 거지. 응? 거기다가 그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 그러니까 그 다 행정기관부터 쓰레기 소각장 설치 허가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 허가 받은 업자들 보니까 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하루 이게 3톤짜리 소각장. 근데 허가는 3톤짜리로 받아놓고서는 설치는 막 2배, 6톤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뭐 이렇게 설치해서 많은 양을 처리한 거야. 걔네 허가받은 자 입장에서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익이 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다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해서 막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나서 행정기관에 막 요구하면 위반 사항을 보고 뭐해? 뭐 과징금 부과, 뭐 영업정지 막 이런 조치를 하잖아. 그럼 또 허가 취소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업자가 또 소송을 낸대. 그러면 소송에서 판결 나오기까지는 아직은 확정 난 게 아니까 계속 영업을 또 해요. 이러니까 막 몇 년 걸리고, 응? 이게 그래갖고 주민들 못 살겠는 거라 이게 막 농작물도 안 된대. 이제 쓰레기 소각하는 데서 검은 그 물질 막 가루 같은 거 날라와서 막 비닐하우스를 덮어버리니까 해가 제대로 안 비쳐서 비닐하우스에 농작물도 다 죽어. 거기다가 막 소들도 제대로 못 큰대. 그 연기 뭐 때문에 못 크는지 이게 이제 막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또 이게 새끼도 제대로 못 가지고 또 유산도 많이 일어나고 못해요. 막 그래서 분석 그 나오는 거 분석해 보면 막 발암물질 막 벤젠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더라고. 야, 이거 난리 나는 거지.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그죠? 심각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디 누가 쓰레기 소각장 하겠다고 하면 그 주변 사람들 결사반대하는 거야. 응? 그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쓰레기 소각장이 있긴 있어야 되고. 참 골치 아파요.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행정기관이 어느 장소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 근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 내주는 근거법이 있어. 응?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 거 설치하는 허가 내줄 때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한 법이 있어.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법률이야. 그래서 거기 밑에 줄 보면 폐촉법령이라고 있잖아. 이거는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폐기물 뭐 있어? 정확한 명령.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폐촉법령이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뭐 그게 이제 폐기물 처리업 설치 허가, 폐기물 처리소 설치 허가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뭣도 고려해야 된대. 환경영향평가법령 이렇게 나오지? 그게 바로 관련법이라고. 관련법까지도 고려해서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법이 보호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소송을 낸 거지. 어떤 사람한테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해 준 거 자기들의 이익 침해한다고 주민들이 소송을 냈어. 그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인지를 판단하려면 폐촉법만 볼 게 아니고 관련법인 환경영향평가법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내준 거 소송할 자격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논리가 나오는 거지. 응? 자, 그래서 이해됐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다. 어디에 자연공원법 이게 이제 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이지만 뭣도 고려해야 된대. 환경영향평가법도 이 인근 주민들의 이익 보호하고 있는 법인지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 끝에 가면 뭐 나왔죠? 응? 밑줄 친 부분.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이거 이제 허가 내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 여기 키워드야.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환경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이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소송할 자격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 보면 3번이 아까 무슨 사건이 3번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중간에 연탄공장 건축허가 처분 나와. 응? 이게 사건 이름 연탄공장 건축허가 사건이야. 오늘날로 좀 일반화시키면 주변에 여러분들 뭐 공장 건축허가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탄공장 건축허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행정위원회 내줬어 허가를. 근데 인근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지. 주민들이 연탄공장 건축허가 때문에 자기들 환경상 이익 침해당한다 하고 소송을 낸 거지. 결론은 인정됐어 안 됐어? 주민들이 소송할 자격 인정했어. 그럼 인정했다는 말은 주민들이 그동안 그 누려왔던 환경상의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이었다. 이제 연탄공장 건축허가 내준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송 자격 인정한다 이 얘기잖아. 근데 여기 논리가 뭐냐면 연탄공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을 보면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허가 내주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 그런데 이 판례 첫째 줄 보니까 자 도시계획법, 건축법 이게 연탄공장 허가와 관련된 법이래. 근데 도시계획법, 건축법 그 규정 취지 해석을 해보니까 이 법률들은 주거지역 내에서 일정한 공장 같은 거 건축 금지 제한하고 있는 목적은 첫째 그때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목적으로 하고 있대.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안녕 생활 환경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그 끝부분 지금 읽은 그 부분에 법은 공익 목적만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환경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서는 일정한 면적을 넘는 공장, 소음을 어느 정도 초과하는 공장 건축 허가 금지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 규정이 만들어 놓은 취지는 주거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그런 규정을 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해석을 통해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거다. 그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니까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인정한 거죠. 근데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 아무리 법을 넓게 해석해도 공익만 보호하려는 목적이지 주민들의 환경이익은 보호하려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이제 나오면 주민들은 소송할적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아까 말한 반사적인 이익을 누려오는데 불과하다 그러면 소송할적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또 중요한데 4번은 법에서 어떤 규정을 뒀냐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니까 법이 어떻게 됐대? 응? 첫째 끝에 뭐 당해 항로에서 전 공급 수송력이 전 수송 수요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급 과잉이 되지 않도록 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선박 운항 사업 면허를 내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 뭐 그 항로에 그 선박 운항 사업 면허를 내주는데 그 관련 그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공급이 너무 수요에 비해서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허가 내줄 때 행정기관이 고려해야 될 요건으로 돼 있대. 그러면 그 공급이 너무 과잉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는 취지가 뭐에 있는 거야? 먼저 허가받은 면허받은 업자의 어느 정도의 이익도 고려하라는 취지라는 거야. 그래서 그 4번 판례의 중요한 부분 넷째 줄 끝에 넷째 줄 끝부분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경영 불합리 방지. 그래서 결국 다섯째 끝에 기존 업자의 경영 합리화를 보호. 이게 기존 업자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있대. 공익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규정이 뭐야? 그 지역의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허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 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 그 업자만으로도 충분히 공급되고도 남는데 또 새로 허가를 내줘서 공급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공급 과잉이 되면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거다 하고 새로 허가 내준 거 취소해라 이런 식으로 소송할 자격 인정한다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마지막 줄에 신규 선박 운항 사업 면허 내줬대. 새로 선박 운항 사업 어느 항로에 선박 운항 사업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기존의 선박 운항 사업 면허 받은 업자가 취소해달라고 소송한 거 자격 인정한 거야. 이기고 졌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소송할 자격이 일단 있다고 인정했다는 거. 그래서 4번도 꼭 알아두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자 5번은 뭐 이제 논리는 다 알았을 테니까 사건 이름으로 기억하자. 그러면 자 5번의 핵심은 뭐야? 중개 유선 방송 사업. 중개 유선 방송 사업 허가받은 자의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 옆에다 또 내준 거에 대해서 다른 업자한테 또 내준 거 기존 업자가 소송할 자격 인정. 그 다음에 자 7번 첫째 줄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그 다음에 결론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에 셋째 줄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인정된다. 그지? 신청권이라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뒤에 공부한 것 따지면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하자 있는 결정을 내리면 그 자기 권리 침해당했다고 소송할 자격 인정된다는 논리가 되죠. 그 다음에 8번 승진 대상자로 결정이 됐고 또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게 대내외적으로까지 공표가 됐다면 승진돼서 결정된 자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승진시켜달라고 신청권이 있다. 자기를 꼭 자기만을 승진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승진 결정 내려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 8번 비슷하죠? 그
그 다음에 9번도 체크해야 돼. 자, 사립학교 얘기를 하는데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서 뭐 학교법인의 이사처럼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행정청이 그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했는데 승인 신청 받고 반려는 실무에서는 반려라고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거부지. 그 거부안 좋지. 거부되면 자기는 이사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거든. 그거 취소하도록 송할 이익이 있다. 응? 9번 꼭 알아두고 또 자 10번은 공설 화장장 설치. 동네 사람 주민들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할 자격 인정. 공설 화장장 설치 이게 키워드. 그 다음에 11번도 체크. 야 동네에 뭐 들어선다는 거야?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예정이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지역 땅으로 적합하다고 승인 내주는 게 두째 줄에 있는 뭐야?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거든. 응? 부지사전 승인 처분. 거기다 원자력 발전소를 넣어서 생각해.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적합한 땅이다. 부지사전 승인 처분 내준 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 주민들 뭐해? 첫째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지을 때도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 원자력 발전소 부지사전 승인 처분 취소하라고 송할 자격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11번, 12번 다 시험 요령 있다. 12번은 뭐? 응? 거기도 마찬가지잖아.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 응? 이 단어 뜨면 뭐 끝난 거야. 결론은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송할 자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야. 뜻은. 응? 그 다음에 13번. 이거는 뭐라면 서로 경쟁적으로 신청하는 관계야. 행정기관은 신청자들 중에서 한 업자한테만 뭐 허가내준다, 면허내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1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서로 경쟁자 관계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읽어보자. 13번. 면허나 인가, 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그건 아니구나. 밑쪽에 있구나. 아까랑 똑같네. 법률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대? 첫째 끝에.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을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 이걸 목적으로 한대. 그럼 이 목적은 공익보호와 아울러 기존의 업자들의 어느 정도 이익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업자들만으로도 충분히 공급되고도 남는데 또 신규 허가를 또 내주면 기존 업자는 새로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자기 이익 침해한다고 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자, 그러면 출발이 그거지. 법이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되는 걸 방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나 해석상 그렇게 도출된다면 결국 뭐야? 기존 업자들의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기존의 업자가 허가받거나 면허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 허가 내주면 기존 업자 송할 자격이 있고, 또 하나는 자 여기서 넷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허나 허가 이런 거 내달라고 신청한 자가 다수야. 다수가 있는데 이 다수가 신청자들 간에 서로 경쟁관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기관이 신청자들 중에서 어느 한 자에게 면허나 인허가를 내주면 동시에 그건 뭐가 돼? 다른 신청자에게는 거부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런 관계를 경원 관계라 그런데. 응? 경원 관계란 말을 표현해.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대? 응? 그런 관계는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쯤 아래쪽에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어떻게 된대? 다른 자에 대해서 면허나 인허가 처분 내준 경우 그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있다. 응?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해 자기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는 취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거를 두 가지 나누면 이렇게 돼. 둘을 짬뽕해서 그러면 자, A 셋으로 줄여보자. A, B, C가 다 자기 한 사람한테만 면허내 준다는 거야. 근데 A, B, C가 서로 자기한테 달라고 면허 신청. 이 관계가 뭐야? 경원 관계라고 해. 그러면 행정기관이 있다. 행정청. 그런데 자, A 요건 다 면허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 B도 면허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 근데 C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된 사람이야. 응? 자, 근데 행정기관은 누구한테 면허 내줬을까? 예를 들어 A한테 면허 내줬어. 하나만 면허 내준다 그랬지? A한테 면허를 내줬어요. 응? 그런 경우 B, B 뭐라고 할 수 있어? 나는 A보다 더 요건 더 잘 충족됐는데 왜 A만 면허 내줘? 응? 오히려 A는 나보다도 못한 자인데 왜 나한테 내줘야지? 왜? 응? B는 A에게 면허 내준 거 뭐야?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이거지. 응? A는 이 말이 되는 거야. B는 A에게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A에게 면허 내준 조치에 대해서 B가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이거야. 응? 근데 C는 애초부터 요건이 충족 안 됐지. 얘는 어차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야. 얘는 이 A에게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 애초부터 인정 안 된다 이거야. 그게 바로 마지막 줄에 뭐랬어?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애초부터 면허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이 안 되네. C 같은 애는 다른 경쟁자한테 면허 내준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된다. 왜냐면 그걸 싸워서 취소받더라도 어떻게 돼? 자기가 면허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응? 그 얘기. 자, 그래서 13번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의 키워드는 자, 14번의 키워드는 어디를 잘 보냐면 밑줄 보면 있지만은 밑줄 끝나는 지점 거기를 읽어보자. 다만 하는 데 있죠? 거기부터 읽어봐. 넷째 줄 끝에 다만 어떤 행정처분의 근거법 또는 관련 법에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무슨 어디에 폐기물 처리소를 설치하는 경우 반경 5km 이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라 이렇게 돼 있다. 진짜 5km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줄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 이거 동그라미 쳐봐. 그 영향권 내 법으로 정해진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자동으로 뭐야? 법에 의해서 환경상 이익이 보호되고 있다고 인정된다는 거야.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자, 우리의 관심사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별로 큰 관심 없어. 다음 페이지. 밑줄 쳤지? 영향권 밖의 주민들. 그지?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영향권 밖의 주민들.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법에서 환경상 이익 보호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법에서 환경상 이익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원래 소송 자격이 인정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송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본인들이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걸 증명을 하면. 그래서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어떻게 돼? 셋째 줄. 증명해야만, 증명 또는 다른 말로 입증을 해야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 하고 인정이 돼서 원고 적격,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 이거야. 자, 키워드 연결할 거야. 영향권 밖의 주민,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입증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인정해줘. 소송 자격. 그런데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본인들이 입증을 해내야 돼.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당했다는 걸, 응? 그래야만 소송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응? 그 다음에 15번 비슷한 이치야. 읽어보니까 응? 야, 폐기물 처리 시설 얘기 나오지? 두째 주부터 쭉 읽어보자. 그 법규정의 취지는 하루 처리 능력이 50톤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이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 법은 이런 사람들의 이익은 당연히 보호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은 뭐 할까? 당연히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는 거지. 그러나 이 거리 밖에 있는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그 폐기물 처리시설에 들어섬으로써 자기들의 환경사익이 침해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 소송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똑같은 이치야 지금 14번 판례하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야 16번 판례를 딱 보니까 두째 줄에 뭐가 나와? 뭐 새만금 뭐 사업 어쩌고 나오는데 두째 줄에 보니까 뭐가 눈에 띄어야 돼?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들 아니야? 그러면 이런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그 어떤 뭐가 사업이 됨으로 인해 그 전과 비교해서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 나간다 하는 걸 자기들이 뭐 해야 돼? 응?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세 번째, 입증을 해야만 소송 자격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보면 될 거야. 기본 논리가 알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총 모아와. 저 넘어가면 정리해가지고 지금 말한 것들 좀 모아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소송한 이거 우리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 온 이익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거 맞다. 그러니까 소송 자격 인정한다라고 한 게 이제 연탄 공장 건축허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소송한 경우, 동네 LPG 충전소 허가 내주니까 인근 주민들이 소송한 거, 응? 이렇게 쭉 모아지죠. 그래서 3번 공설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익, 그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들의 이익,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요거는 그 중에 조금 유의해 둘 거, 뭐 좀 봐야 되냐면 17번, 18번 번호 매긴 것 중에, 자 17번은 좀 길지. 뭐 분뇨 정화조 청소업자인데 분뇨 처리업, 분뇨 처리업 허가. 그러면 A라는 업자에게 분뇨 처리업 허가 내줬는데 또 옆에다가 새로 또 분뇨 처리업 허가 내주니까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가 새로 내준 거 자기 이익 침해한다고 소송할 자격 인정됐다는 겁니다. 분뇨 처리업 허가. 이거는 법에서 기존 업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도록 돼 있다는 거야. 분뇨 처리업. 그 다음에 18번은 담배 소매인 지정. 그래서 두 개 다 나와.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그죠? 그럼 무슨 말이야? 기존에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이게 담배 소매업 허가 내준 건데 일반 담배 소매인 담배 일반 소매인 허가 내줬는데 옆에다가 또 담배 소매업 허가를 또 내준 거야. 그것도 법에서는 50m 띄어서 내주라고 돼 있는데 50m 안 띄고 내준 거야. 그럼 기존 업자가 새로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해 준 거, 기존의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가 소송할 자격 있다. 일반 소매인끼리는 인정. 근데 이거하고 달리 거기 써놨지.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가 있는데 신규로 뭐 내줬대? 바로 근처에 있는 빌딩 안에 매점에다가 또 담배 팔도록 허용했다는 게 그게 군의 소매인이야. 군의 소매인 지정해 주는 것 사이에는 어떻게 돼?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건 법이 기존의 일반 소매인 업자 법이 보호하는 이익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담배 사건 나오면 일반 소매인끼리 사이냐, 일반 소매인과 군의 소매인끼리 하고 사이냐, 이 문제에 따라 결론이 달라요. 응? 일반 소매인끼리는 법이 거리를 띄어서 허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군의 소매인하고 사이에서는 거리 띄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소매인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나오는 결론. 자, 그런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 누려온 것에 불과해서 이익 침해당했다고 해서 수긍할 자격 없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왔던 거 보면 3번. 응? 그 다음에 아까 공부했던 거 4번 상수원보구역 사건. 그 다음에 5번부터 쭉 보면 목욕탕 영업허가, 유기장 영업허가, 한의사 면허, 석탄 가공업허가 이렇게 쭉 나오죠. 아까 다 공부했던 거죠. 결론만 모아놓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2번 이런 거는 환경영향 대상 지역 밖이야, 말하자면. 응? 그렇기 때문에 인정 안 된 거.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주로 얘기했습니다. 담배 얘기도 다 써놓고. 그래서 그러면 총괄 결론을 내면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는 게 확대, 즉 권리가 확대는 되지만 여전히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닌 것도 있다. 응? 그래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도 아직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 그 다음 주제가 쌍가루 2번 무하자 재량행사청권이라는 권리. 응? 자, 이것도 옛날에는 인정 안 되던 권리인데 이제 확대되면서 인정되고요. 자, 우선 의미 무하자 재량행사청권이란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요? 행정기관에게 무슨 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아서 할 권한이 주어진 경우, 이런 게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에, 응? 과거 같으면 국가는 뭐뭐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의무 없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 준 거니까 해야만 하는 거 아니다. 국가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으니까 개인의 권리가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행정기관에게 법에 의해서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상대방 국민은, 그러니까 국가는 의무가 있어. 어떤 의무 있어?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아무런 흠이 없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고,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면 개인은 권리가 생긴다. 무슨 권리?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아니라도 내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흠이 없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최소한 있다. 그게 바로 하자가 없는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라고 해서 무하자 재량행사청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알아둘 것. 그래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셋째 줄 국민이 뭐야? 행정기관들어 하자 없는 흠이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자, 성질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성질 부분. 어떤 성질이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 형식적 권리라고 말해. 형식적 권리. 요 단어 밑줄. 그러면 학자들이 형식적 권리라고 말하는 거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나 요거 해줘 하고 개인이 특정한 내용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단지 내 신청에 대해서 해주든 안 해주든 흠없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친다 라는 의미에서 어떤 알맹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형식적 권리라. 그래서 내용을 잘 봐. 처절 끝에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단지 내 신청에 대해서 아무 흠없는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요구하는데 그친다는 의미로 형식적 권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 두 번째, 이거는 소극적인 성격의 권리인 동시에 또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성격도 두 가지 다 갖고 있다. 응? 그래서 나는 내가 신청에 대해서 아무 흠없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이미 흠 있는 결정을 내보냈어. 그러면 그 잘못된 거다 해서 권리 침해당했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사전에 나한테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흠없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소극적인
침해받은 걸 구제받기 위한 소극적인 권리의 성격, 사전에 적극적으로 흠없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성격, 둘 다 있다. 성질 부분 중요. 그 다음에 뭐 인정 여부는 특별한 건 없다. 결국 뭐야?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판례 인정한다. 응? 판례 인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을 보면 이것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의 한 종류야. 그럼 우리 아까 배운 대로 개인적 공권, 국가에 대해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 충족돼야지. 응? 국가 측에 의무가 있어야 되지.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해야 되지. 이거는 필수야. 개인의 권리라고 인정되려면. 근데 이때 의무는 첫째, 국가의 의무는 어떤 의무야? 개인이 신청한 대로 해줘야 될 의무입니까? 그건 아니고 신청을 받고 아무런 흠이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될 의무. 응? 즉 동그라미 1번 행정주체 의무. 어떤 의무? 특정 주체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자 없는 결정을 해야 될 의무. 응? 그 다음에 2번 사익보호성,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고 인정이 돼야 된다. 응? 그래서 가볍게 보도록 하세요. 자, 뭐 여기까지가 논점. 그러면 판례를 공부한다. 판례. 자, 옛날에 사법고시 있었던 때인데 사법고시 합격하고 2년간 연수원 마친 후 이제 일단 마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 법무부 장관이 검사 100명 뽑는다 하고 공고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300명이 신청을 했다. 응? 그러면 신청자 300명 중에서 100명을 골라야 되는데 그중 300명 신청해서 어떤 사람을 100명으로 고를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다. 응?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나왔지. 자, 셋째 줄 법령상 성문의 법에는 문장으로 돼 있는 법에는 검사 임용 신청 그거 신청받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문 규정은 없을지라도 거기 아까도 공부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였어? 조리상. 응? 임용권자는 신청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응? 응답해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응? 응답할 의무는 최소한 있다. 응?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야. 근데 아무렇게나 응답해도 되는 의무야? 아니다.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 될 의무. 응? 흠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검사 임용 신청자도 어떤 권리가 있는 거야? 자기를 검사로 뽑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도 내 신청에 대해서 아무 흠 없는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밑줄 부분에 대해서 뭐야?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있다. 이게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란 말이야. 응? 그렇지? 자, 나 신청서 냈어. 검사 임용 신청서를 냈어. 근데 나를 검사로 뽑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신청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신청자들 중에 누구를 검사로 뽑을지 결정할 때 아무런 흠없는 결정을 해서 대답을 해줄 의무는 최소한 있다. 그러니까 나도 아무 흠없는 결정을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다. 이런 얘기잖아. 나를 뽑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아니고 그런 정도로 해서 공부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 쌍가로서 뭐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또 나옵니다. 응?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권 발동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응? 행정권 발동 청구.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좀 길게 나오는데 두 번째 줄로 공부하세요. 이해는 하면서 어떻게 돼?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협의 행정 개입 청구권과 자기한테 행정권 발동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그런데 뭐 하여튼 뭐 쭉 읽어보세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 행정권 발동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응? 자기를 위해 행정주체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야. 응?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자, 나를 위해서 어떤 행정 권한을 행사해달라, 발동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거부하거나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랬을 때 그 거부나 응답 안 하고 있는 것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 거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돼. 응? 근데 이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된 거지. 법이 뭐라고 써놨어? 법이 국가는 A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재량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이 나 법이 A 조치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반드시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원래가. 응? 흠 없는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데 예외.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인정논거입니다. 응? 인정논거에서 아주 핵심 부분이 재량권 영수축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재량권 영수축이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원칙적으로 법이 국가는 A 조치 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돼? 국가는 반드시 A 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원칙은. 응? 하지만 예외 2번에 있나? 2번에 보면 어떻게 돼? 첫째 끝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험이 존재해.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러한 위험이 개인의 노력만 갖고는 벗어날 수 없고 행정권 발동해서 조치를 해줘야만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야. 이런 때는 어떻게 돼? 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는 뭐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 A 조치 해야만 한다라는 상황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이때는 유일하게 흠없이 결정한 거, 적법한 조치는 신청한 대로의 조치를 해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조치로 남게 된다는 논리예요. 즉 재량권 영수축이란 건 할지 말지 결정권이 뭐가 된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야. 제로가 돼버린다. 이제는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게 재량권 영수축 이론이에요. 응? 따라서 자, 요거 갖고 우리가 지금 말한 거를 정리. 이렇게 돼 있으면 원칙, 행정기관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의무 있어요? 원칙적으로 응? 신청이 들어왔어. A 조치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신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 A 조치를 할지 말지 합리적으로만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 어떤 상황이야? 예외. 지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진 상황. 이때는 뭐야? 어떻게 하는 것만이 저 유일한 적법한 의무로 남아 신청한 대로의 조치를 해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조치로 남는다는 거. 그런 경우가 재량권 영수축된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응? 이렇게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제목만 달았네. 그래서 고기를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개입청구는 성질 뭐래? 표현은 실체적 권리라고 얘기해. 실체적 공권. 응? 여기서 실체적이란 말은 바로 개인이 원하는 특정 내용의 조치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무하자재량 청구는 내가 원하는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흠이 없는 결정만 내려달라. 흠 없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야?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중요. 특정한 내용의 행정권한 발동에 따라 청구하는 실체적 공권이다. 이게 제일 중요. 성질. 자, 성립 요건. 이것도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권리로 인정되겠죠. 다만 여기 국가의 의무는 어떤 의무야? 의무 내용이 아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얘기할 때 의무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응? 그리고 그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 이렇게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돼. 응? 그거는요, 공통적인 거야. 그러면 적용 영역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이거는 법에서 어떻게 났을 때도 인정되는 거야 원래.
국가는 무슨 상황이 되면 A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조건 충족되면 반드시 A 조치 해줘야 되는 의무지. 이렇게 정해진 경우를 기속행위로 정해진 경우라 그래. 옛날부터 기속행위로 정해지면 당연히 신청받으면 요건 갖췄다면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기속행위에서 인정되어 왔는데 재량행위에서도 재량용 수축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모두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기속행위에서는 요건만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재량행위에서는 예외적으로 행정위원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다. 2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실현수단이라는 항목이 있지? 뭐야? 그러면 개인이 지금 나 생명시대 재산이 급박한 위험 상황이니까 뭐 해달라고 요구했어? 구조해달라 신청했어. 그러면 행정기관은 구조 조치를 해줘야 되는 의무 상황이야. 근데 뭐야? 거부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무 대답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가 돼? 행정 개입 청구에는 권리를 침해한 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개인은 행정기관이 거부했으면 거부한 거 위법이다, 취소해라 이런 소송을 내고, 그죠? 또 손해 입은 거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쟁송 쭉 읽어보되 하나 체크. 뭐야? 셋째 줄. 원래 국민이 행정 개입 청구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 방법은, 소송 종류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거다. 그런데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소송은 제기 못하고 결국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회 거부하면 거부한 조치 취소해달라, 취소를 제기하든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회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응답 안 하는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걸 확인해달라,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현재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공부하면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니까 판례가 나오죠. 자, 첫째 줄에 보니까 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읽어봅시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면 경찰관은 어떻게 하게 돼 있대? 법에서 무슨 조치 쭉 써놨는데 그 조치 취할 수 있다. 끝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 규정 문구만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재량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그러한 경찰관에게 그렇게 할 수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관이 그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조치를 안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 안 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 돼서 위법, 그로 인해 손해 났으면 배상 책임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면 2번 판례를 좀 더 중시해봐. 그래서 2번 판례 보니까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첫째, 경찰은 국민의 생명체 재산 보호를 본래 직무로 한다. 두 번째, 경찰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는 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조치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으나 두 번째, 목전의 상황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 그래서 국민의 중대한 생명실 재산 같은 법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슨 단어 써? 법에 의해서 주어진 할지 말지 결정권, 재량권은 0이 돼, 없어진대. 0 수축돼서 뭐야? 경찰은 권한을 발동해야 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빠져서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해경이 신청을 받고도, 구조 요청을 받고도 제때 안 갔어. 꾸물꾸물 이런저런 이유대다 2시간 지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돼? 이미 다 죽어 있어. 이게 뭐야? 위법. 그로 인한 손해에서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출동해야 될 의무 상황이 있고 상대방 구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3번이 이제 대표적인 거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 김신조라고 해서 그 북한에서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간첩 30 몇 명을 산 타고 내려보냈어요. 청와대를 습격하러. 근데 자, 그 검문에 걸려가지고 총격전 벌이고 해서 결국은 다 사살됐어. 그 유일한 생존자가 김신조라는 간첩이었다. 근데 김신조가 쫓기다가 이제 그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 그 동네 청년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돼가지고 대치 중이었는데 그 가족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 지금 무장공비로 보이는 자와 대치 중이니까 빨리 와달라고. 응? 약 파출소가 70m 정도 떨어져 있었대. 그래서 15분 사이에 3차례나 전화로 요청했어. 빨리 와달라고. 근데 안 간 거야, 경찰이. 제때 안 간 거야. 그래갖고 그 격투 벌이다가 김신조 총에 맞아서 그 청년이 죽었어. 그 뒤에 이제 김신조는 생포가 됐어. 응? 그런데 그 청년의 유가족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때 안 와가지고 사망했다 이거지. 그래갖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 받았어요. 배상 판결 내려졌어. 그럼 여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논리는 지금 경찰이 신고를 받았단 말이야. 지금 무장공비로 보인 자가 대치 중이니까 빨리 와달라. 구조해달라. 안 갔잖아. 출동 요청. 행정권한 발동해달라고 요청을 받고도 안 간 거잖아. 그로 인해서 생명 침해. 그럼 권리가 침해된 거야. 국가는 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한 거야. 배상해야 된다. 판결 내려진 거지. 응? 자, 4번 마찬가지다. 응?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뭐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야산이 있어. 인천시 소유의 야산이 있다. 근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야? 뭐 집 짓고 살아. 그냥 무허가로. 이거 원칙대로면 다 강제로 내쫓고 철거해야 되는 게 맞아. 하지만 또 이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생존권 차원에서 묵인해 준 거지. 묵인해 주면서 거기다 통 반 이렇게 그 번지수도 부여하고 해서 뭐 우편물도 배달되도록 하고 이렇게 쭉 수년간 해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야산 꼭대기에 엄청난 바위 덩어리가 있어. 그게 약간 위험해. 언제 굴러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주민들이 맨날 시에다가 요구했어. 이거 위험하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가 요새 같은 해빙기에 굴러 떨어져서 마을 덮쳐갖고 사고 난 거야. 여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배상 판결 내려진 거. 응? 이런 위험한 상황이잖아. 주민들이 요청을 했으면 시는 그걸 제거를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응?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사고 난 것 같다면 배상해야 된다. 그런 판결 응? 공부해두고요. 자, 거기까지 하면 되고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 또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20 몇 살 여대생이 뭐야? 마포대교에서 자살했대.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후회됐나 봐. 그런데 뛰어내려서 한강에 빠져가지고 빠진 상태에서 전화를 한 거야. 119에다가. 응? 그래서 나 지금 그 자살을 뭐 구체적인 대안을 해보는데 나 지금 자살을 한 게 하여튼 한개 물에 빠졌는데 구조해달라고 119 신고했더니 119 대원이 신고된 119 대원이 전화 응대를 이상하게 한 거야.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자기가 한강물에 빠졌는데 뭐 구조해달라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이 퇴산 상태에서 어떻게 전화를 잘하시네요? 뭐 이러면서 응? 하여튼 뭐 이상하게 시간 끌면서 막 이렇게 장난 전화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응대를 하다가 시간을 놓친 거야. 그러다가 하여튼 전화가 끊기고 하니까 어쨌든 출동을 내보냈대. 근데 가서도 또 제대로 수색을 안 하고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틀 뒤인가 사흘 뒤에 그 시신으로 발견됐어. 부모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응? 그래서 지금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지금 자기 한강에 물에 빠졌으니까 구조 신고를 해왔단 말이야. 응? 그러면 출동했어야 돼. 제때 바로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구조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섣불리 이건 장난 전화 같다고 응대를 이상하게 하고 출동을 제대로 하네. 그래가지고 구조 타임을 놓쳤다든지, 그죠? 했다면 이거 이제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정당한 응대가 아니었다 그러면 위법. 가지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될 소송 걸면 배상 판결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한참 전에 나오더니 어제가 MBC 뉴스에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것 같더라고. 응?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뉴스에 또 내보내고 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자, 판례 관련해서 6번 판례 있죠? 6번 판례 좀 체크해 두세요. 자, 6번 판례 보면 자, 첫째 줄 중요한데요.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신청했다는 얘기지.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했대. 근데 그 거부한 조치가 소송 대상이 되려면, 거부 처분이라고 해서 소송 대상이 되려면 신청한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된대? 신청권이 있었어야 한다. 응? 그러면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 온데 거부를 했다면 그 거부 행위는 상대방의 신청권을 침해한 행위가 돼서 소송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상대방은 거부로 인해서 신청권이랑 권리를 침해받은 게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은 소송할 자격도 인정되고, 이렇게 둘 다 연관이 있어요. 응? 자, 일단 중요. 그러면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나오는 거는, 자,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부작위, 응답 안 하고 있대. 아무 응답을 안 했대. 아무 응답 안 하는 게 부작위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응답 안 한 거 위법이라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죠? 그 얘기가 셋째 줄 끝에부터 나오는 거잖아. 응? 근데 그 소송한 사람이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 그 사람은 행정기관은 대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안 했어도 그 응답 안 하고 있는 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니다. 또 여기는 안 나타냈더라도 그 사람은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아니니까 소송할 자격도 없는 거다. 그러니 그 소송은 요건을 못 갖춘 소송이니까 부적법에서 각하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실제 사건이 뭐야? 여섯째 줄 끝에 보니까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법 아무리 뒤져봐도 국민이 뭐야? 행정기관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준 거 취소해달라. 준공검사 내준 거 취소해달라. 응? 다른 사람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조치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대. 응? 그러니까 그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해도 권리 침해한 거 아니고, 응? 그렇기 때문에 소송 대상 될 수 없고 그걸 소송으로 다툴 자격도 인정 안 된다. 이런 논리적 결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몇 줄 쳐주세요. 다섯째 줄 끝에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 아무리 봐도 응?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제3자 다른 사람이 지은 건물 위법이니까 건축허가 취소해달라, 준공검사 내준 거 취소해달라, 철거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 인정 안 된다. 없다. 이걸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6, 7번이 같은 논리 이상하면 되고, 그 다음에 8번 판례. 자, 이건 신청권 인정된다고 했다 아니라 그랬다. 8번 판례는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뭐 했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행정기관이 공사 중지명령 내렸대요. 근데 상대방 공사 중지명령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 공사 중지명령 내린 그 이유 다 해결했다. 응? 그러니까 이제 공사 중지명령 내린 거 없애달라 하고 신청을 해온 거야. 그랬더니 행정기관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대. 그럼 뭐야? 이거는 상대방한테 신청권이 있다고 본 거잖아. 신청권이 있으면 행정기관은 뭐야?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8번의 기본 논리는 공사 중지명령 받은 자한테는 그 중지명령 내린 원인 이유가 다 해결된 경우 중지명령 없애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그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했거나 아무 응답 안 했다면 그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이런 논리가 여기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오른쪽에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첫 번째 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행정기관에게 뭐뭐 할지 말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없는 재량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재량 행위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행정개입 청구권은 원래 기속행위로 정해진 데서 인정되는 건데 재량행위일 경우에도 재량권령 수축되는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때문에 재량행위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원래는 기속행위로 돼 있을 때 인정되어 오던 권리야. 그래서 그 다음에 형식적 권리냐 실체적 권리냐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죠? 대비되고 그 다음에 양자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 주시. 자, 재량행위로 돼 있는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상황이다. 즉 국민의 생명, 취재,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 법은 재량행위로 규정해 놨지만 그러니까 재량행위로 돼 있는 경우인데 재량권 0 수축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국민의 생명, 취재,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진 경우가 아닌 한은 법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행정에는 합리적으로만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합리적으로만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만 인정되는 건데 국민의 생명, 취재,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는 이제는 뭐야? 구조치 해달라 그러면 구조치를 해줘야만 하는 의무상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적법으로 남는 경우가 돼. 그럴 때는 국민의 권리는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좀 잘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주제 5번 뭐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 적용이라는 건 거의 시험에 잘 다루지는 않는 거. 그냥 한마디로 하면 행정법이라는 게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 법 규정 만들고 있는데 부족한 게 많아. 반면에 민법은 충분히 잘 오랫동안 발달이 돼서 아주 법조문이 잘 정비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 국가와 개인 사이 행정 관계에 적용할 만한 법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 근데 개인들 사이에 적용하도록 한 민법에 이 국가와 개인 사이 행정 관계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갖다가 적용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 큰 틀은 그거야. 그 정도로만 해도 돼. 물론 성질상 국가와 개인 사이의 그 관계에 국가와 개인 사이 행정 문제에 순수한 개인들 사이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 적용 못한 것도 있지. 성질상 그런 거 빼고는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6항이 있는데 6항은 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큰 6항의 행정법 관계 발생 변경 소멸 원인. 쉽게 말하면 행정법 관계, 즉 국가와 국민 사이에 우리가 조금 아까 뭐 했냐면 권리 의무 이런 얘기 했잖아.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즉 공권 공의무 얘기했지. 이 공권 공의무 서로 국가와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없어지고에 만드는 뭐 이런 원인들, 그거를 여기서 그런 거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진행을 합시다.